비명소리가 보호소 마당에서 울려 퍼졌다. 깊고 당황한 비명소리가 두 명의 자원봉사자를 달려가게 했다. 한 사람은 체인링크 울타리를 스쳐 지나가는 흰색과 연한 황색 털의 흐릿한 모습을 보았다. 귀는 뒤로 젖혀지고 눈은 크게 뜨였으며 아가리에선 거품이 일고 있었다. 또 다른 우리가 파괴되었고 또 다른 케이지가 순전한 힘에 의해 뒤로 구부러졌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다시 그 개, 바로 백호가 있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개였다. 동물관리소는 2주 전에 그를 데려왔다. 그들은 그를 불에 탄 재산의 외곽에서 혼자 방황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의 털에는 여전히 재가 달라붙어 있었고 목에는 반쯤 녹은 사슬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다가가려는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첫째 날에는 훈련사를 물었으며 둘째 날에는 문을 부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용산 보호소의 모든 직원들은 그의 우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백호의 눈빛은 야생적이지 않았다. 심지어 화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눈빛이었다. 민지의 새로운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울타리 뒤에 얼어붙은 채 서서 직원들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클립보드를 꽉 쥐고 있었다. 진정제가 그의 옆구리를 맞췄고 백호는 비틀거리며 무겁게 숨을 내쉬다가 마침내 구석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눈을 감은 후에도 한참 동안 떨고 있었다. 10일 만에 그들이 그를 진정시켜야 했던 네 번째였다. 직원실 내부에선 좌절감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입양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계속 그를 진정시킬 수 없어.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어. 하지만 민지는 백호가 쓰러지기 전에 주위를 둘러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모두가 집에 돌아간 후 민지는 돌아왔다. 그녀는 백호의 우리 바로 밖에 서서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말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진정제가 풀렸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귀는 경계하고 있었으며 목구멍에선 낮은 으르렁거림이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땅콩버터 항아리를 열고 그것을 철창 근처에 놓고 그가 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게 밀어넣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속삭였다. 난 네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그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항아리가 깨끗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일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백호는 물었다. 그는 담요를 찢고 장난감을 산산조각 내고 음식이 남겨지고 방이 비워지지 않는 한 먹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지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결코 손을 뻗지 않고 들어올 때마다 그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루하루 그녀는 거기에 앉아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한 번은 그가 가까이 기어와서 그녀의 신발을 냄새 맡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지는 자신의 딸 소희를 데려왔다. 곱슬머리와 그녀의 작은 체구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진 부드럽게 말하는 7살 소녀였다. 소희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민지는 꾸짖음을 두려워하며 망설이며 설명했다. 하지만 누구든 항의하기 전에 소희는 백호의 우리로 걸어가서 쪼그리고 앉아 속삭였다. 안녕, 예전에 난 너 같은 개가 있었어. 걔도 다쳤었지. 하지만 나아졌어. 모든 직원들은 백호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 숨을 참았다. 그는 머리를 낮추고 눈은 작은 소녀에게 고정된 채로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소희는 움직이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구겨진 그림을 꺼냈다. 심장이 그 위에 있는 개의 어린이 스케치였다. 그녀는 그것을 철창 아래로 밀어넣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백호는 응시했고 그의 코가 움직였고 그런 다음 그는 바로 거기에 드러누워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 그가 도착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는 쉬었고 그것이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막 시작되었다. 그림은 그의 우리에 남아있었다. 청소 담당자도 청소 시간에 그것을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그 구겨진 작은 종이 조각은 백호에게 무언가를 의미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들어올 때 그는 그 종이 옆에 누워 있었고 코는 겨우 종이에 닿아 있었다. 마치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민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훈련사들도, 보호소 관리자도, 수의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논리를 무시하는 변화였다. 한 작은 소녀가 훈련된 전문가들이 몇 주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5분 만에 해냈다. 백호는 소희가 지나갈 때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는 물지 않았다. 그는 들었다.
그리고 소희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 사나웠던 전투에 단련된 진돗개의 귀는 강아지처럼 쫑긋 세워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일주일 후 소희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그녀는 부드러운 분홍색 봉제개의 장난감을 가져왔다. 그것은 약간 달아있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백호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지는 망설였다. 얘야, 그가 그것을 파괴할지도 몰라. 그녀는 부드럽게 경고했다. 하지만 소희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가 원하는 만큼 물어도 돼. 그것은 그가 더 기분 좋아지게 하기 위한 거야. 민지는 장난감을 안에 던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 문을 열었다. 모두가 백호가 긴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장난감을 냄새 맡고 그런 다음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것을 집어들어 구석으로 가져갔다. 그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그 옆에 누웠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단지 귀신 같은 종류의 슬픔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오직 소녀에게만. 곧 소희는 조심스러운 감독하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것은 5분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 10분이 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그의 털을 빗기 시작했다. 백호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친절함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손에 기대었다. 민지는 한번 시도했고 신뢰가 그녀에게도 확장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백호는 다시 으르렁거렸다. 낮고 목구멍 깊은 소리였다. 예전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물러서게 할 만큼 충분했다. 보호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다. 백호는 그의 선택을 했다. 그의 마음, 무엇이 남아있든 그것은 소희에게 속했다. 그 주 같은 주에 보호소 관리자는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백호의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원래 주인인 김 할아버지로부터였다. 그는 김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새 도시 너머에 사는 노인이었다. 그는 백호가 1년 전 강도 사건 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찾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였지만 결국 희망을 포기했다고 했다. 화재, 사슬,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 백호는 인생이 그의 주위에서 산산조각 나기 전에는 누군가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관리자는 김 할아버지에게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백호가 그를 기억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만남은 금요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금요일이 다가오면서 뭔가가 민지에게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그가 가기 싫어하면 어떡해? 소희는 담요를 꽉 쥐고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백호가 괜찮기를 바랐다. 금요일이 왔다. 김 할아버지는 지팡이와 현관에서 그와 함께 앉아있는 젊은 백호의 바랜 사진을 가지고 도착했다. 그들이 공유했던 유대감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백호가 그에게 동행해준 밤들, 백호가 정말 중요할 때만 짖었던 방식을.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백호가 보호소 문을 통해 걸어오는 남자를 보았을 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의 귀는 쫑긋 세워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봉제 장난감은 여전히 그의 입에 있었으며 철망을 통해 응시했다. 김 할아버지의 손은 그가 들고 있는 사진 주위에서 떨렸고 그의 다른 손에 있는 지팡이는 그가 가까이 다가갈 때 겨우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침묵에 빠졌다. 심지어 소희도 숨을 참았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나이에 신음하며 사진을 우리 근처 바닥에 놓았다. 이것을 기억하니, 얘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8년 동안 매일 밤 내 옆에서 잤었지. 백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 또 한 발짝. 그는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점들을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여전히 그의 기억을 흐리게 하는 어떤 안개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공기를 냄새 맡고 그런 다음 머리를 낮추어 거의 바닥에 닿았다. 모두가 지켜보았고 여전히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전환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갑자기 백호는 낮고 혼란스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묻혀있던 무언가가 막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처럼. 그는 장난감을 떨어뜨렸다. 그는 또 한 발짝 내디뎠고 그 다음 또 한 발짝. 그의 발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패드를 밟으며 김 할아버지와 코대코가 될 때까지 다가갔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백호는 앉았다. 차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불확실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눈이 반짝이며 코트에서 다른 가죽 목줄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명판을 쓰다듬었다. 황동에 새겨진 백호, 그리고 그는 개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어 올렸다.
넌 한번 내 목숨을 구했어. 기억하니? 김 할아버지는 계속했다. 내가 마당에서 쓰러진 밤, 넌 이웃이 듣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짖었지. 난 결코 잊지 않았어. 백호는 다시 낑낑거렸다. 이번에는 더 크게. 민지는 소희를 흘끗 보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걱정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지는 자세히 지켜보며 말했다. 백호는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갈등에 찢어진 채 이 남자에 대한 무언가가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은 그가 소희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같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그는 부드러워졌다. 김 할아버지와 함께 그는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자신이 어떤 전투에서 왔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군인처럼. 그런 다음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백호는 문으로 걸어가서 드러누웠다. 그의 몸은 가까웠지만 눈은 여전히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울타리를 통해 손을 뻗어 목줄을 바닥에 놓았다. 원한다면 집에 돌아올 수 있어, 얘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네가 준비되었을 때만. 침묵이 보호소를 채웠고 그런 다음 백호는 일어서서 목줄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먼 쪽 끝으로 걸어갔다. 그는 소희의 그림을 집어들어 봉제 장난감 옆에 부드럽게 놓고 그들 옆에 웅크리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머리를 내렸다. 김 할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미 내 새 집을 찾은 것 같구나. 보호소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기쁜 재회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더 복잡한 것이었다. 민지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해요, 할아버님. 하지만 이 작은 소녀, 그녀는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의 안에서 치유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녀가 그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있을 자격이 있어. 밖에서 소희는 우리 문을 잡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백호가 마침내 다시 일어나서 꼬리를 낮게 흔들며 차분하게 걸어 나왔을 때 그는 한때 그를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던 남자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장 소희에게 걸어가서 그녀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그녀의 손에 눌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단지 잃어버린 개나 오랫동안 잃어버린 주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유, 신뢰,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리고 목줄이나 목줄이 필요 없는 연결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백호의 변화에 대한 소문은 보호소 너머로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았다. 어떻게 한때 너무 위험해서 다룰 수 없다고 표시된 개가 이제 조용히 작은 소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신발끈을 건드리고 보호적인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따를 수 있을까? 방문객들은 기적이나 실수를 기대하며 조심스러운 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무언가 진짜. 소희와 백호는 때려야 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난 후에 도착했고 그녀의 배나는 그녀의 어깨에서 튀어오르고 그녀는 이미 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백호는 다른 누구도 그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강인한 진돗개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부드러워졌다. 친구로. 민지는 그것이 모두 조용한 경외감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유대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리듬이 있었다. 소희는 기술을 요구하거나 애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발 근처에 그림을 놓으며 때때로 색칠하며 흥얼거리며 그의 가까이에 앉았다. 다른 때에는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멀리서 일하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그녀의 어머니가 그를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웃는 방식에 대해, 그녀가 왜 수업 시간에 많이 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에 대해. 그리고 백호, 그는 들었다. 정말로 들었다. 그의 머리는 딱 맞는 순간에 기울어지고 그의 눈은 결코 그녀의 얼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소희의 손이 간식을 열려고 하는 동안 떨렸을 때 백호는 그의 코를 사용하여 포장지를 살짝 밀어 풀었다. 그것은 그가 배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알았을 뿐이다. 그런 다음 전환점이 왔다. 그것은 토요일이었다. 회색 구름이 마을 위에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보호소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소희는 전날 오지 않았고 민지는 그녀가 그저 그녀의 엄마와 외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오까지 백호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우리를 왔다 갔다 했고 문에서 낑낑거리고 심지어 창문을 긁었다. 그는 평소와 같지 않았다. 뭔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 다음 전화벨이 울렸다.
소희의 어머니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꽉 차 있었다. 소희가 도서관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그곳을 걸어갔다. 그곳은 단지 몇 블록 떨어져 있었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통보받았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백호에게 쏠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가만히 서 있었고 귀는 세워져 있었고 눈은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들 사이를 통과했다. 백호는 우리 문을 향해 돌진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강요했던 모든 규칙, 모든 정책에 반하여 그녀는 그의 목줄을 잡아 그것을 착용시키고 속삭였다. 소희를 찾자. 그들은 달렸다. 백호는 목적을 가지고 끌었고 그의 코는 바람을 맞고 오직 그만이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적했다. 민지는 그가 골목길과 작은 거리를 가로지르며 속도를 내는 동안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속도는 쉬지 않았다. 사람들은 큰 진돗개가 결정적인 눈으로 속도를 내며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다. 보호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오래된 서점 뒤에서 백호는 갑자기 멈췄다. 그는 날카로운 짖음을 내고 작은 안뜰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긁었다. 민지는 그것을 열었고 그녀가 거기 있었다. 소희는 부서진 차양 아래에 웅크리고 그녀의 무릎을 안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갈라졌고 그녀의 안경은 없었으며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빨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숨쉬고 있었다. 백호는 짖지 않았다. 그는 다가가서 그녀 옆에 앉고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놓았다. 소희는 그의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그녀 자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 졸다를 팔로 감싸고 붙잡았다. 그들은 사이렌이 올 때까지, 소희의 어머니가 달려올 때까지, 경찰이 질문을 하고 이웃들이 그들의 커튼을 통해 들여다볼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백호가 그녀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가 단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영웅이었다. 백호는 그날 밤 나머지 시간 동안 소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부드럽게 그녀의 긁힌 무릎을 청소하고 그녀의 타박상을 검사하는 동안 백호는 방 바로 밖에 누워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의 한 조각을 지키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그에 대해 속삭였고 그가 얼마나 가만히 집중적으로 있는지에 놀랐다. 마치 임무 중인 군인처럼.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걸어가거나 소희가 훌쩍거릴 때마다 그의 귀는 움찔했고 그의 눈은 따라갔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먹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소희가 마침내 퇴원했을 때 부드러운 후드티로 감싸져 있고 그녀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백호는 일어서서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목의 털을 꽉 잡고 말없이 그에게 얼굴을 묻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기댔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종류의 포옹이었다. 침묵의 약속.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들불처럼 퍼졌다. 신문들은 다음날 아침 그것을 다뤘다. 공격적인 구조견이 실종 소녀를 구하다. 온라인 블로그, 지역 라디오, 심지어 저녁 뉴스까지 한때 두려워했던 진돗개인 백호에 대한 세그먼트를 다루었고 그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조용한 수호자로 밝혀졌다. 한때 보호소를 힐끗 보지 않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꽃, 간식,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들러주었다. 낯선 사람들은 백호를 만나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감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백호는 그 병성을 알아차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매일 아침 소희를 찾았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같은 맹렬한 충성심으로 부드러워졌다. 소희의 어머니인 윤정은 한때 큰 개의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망설였다. 이제 그녀는 종종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두꺼운 털을 손가락으로 빗었다. 그녀는 대부분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이 개가 어떻게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어떻게 그가 어떤 어른보다 더 빠르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가 한때 그저 보호소의 또 다른 방문자였던 소녀를 포기하기를 거부했는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보호소 직원들은 특별한 회의를 위해 모였다. 민지는 떨리는 종이를 손에 들고 울음을 참으며 앞에 섰다. 백호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어떤 영혼도 구원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부서진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많이 치유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녀는 앞줄에 함께 앉아있는 소희와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입양 제안을 받았어요. 민지는 계속했다.
하지만 백호가 진정으로 속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에요. 그녀는 소희에게 걸어가서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말했다. 백호는 내 것이야. 소희는 숨을 헉 들이마신 다음 이미 조용한 눈물을 통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끝났다. 백호는 우리가 아니라,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만큼 그녀가 그를 믿을 사람이 필요했던 작은 소녀의 마음속에서 그의 집을 찾았다. 그 후의 삶은 더 조용했다. 백호는 가족계의 일상으로 정착했지만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소희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고 때때로 그의 머리를 그녀의 발에 올려놓고 그녀가 꿈틀거릴 때만 깨어났다. 그는 학교 정문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가 정원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을 때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며 그녀가 슬퍼 보일 때 부드럽게 그녀를 쿡 찔렀다. 소희는 더 많이 미소 짓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크게 말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읽기를 자원했다. 그녀의 선생님들이 알아챘다. 그녀의 친구들이 알아챘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챈 것은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옆에 있는 개였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결코 그녀가 혼자라고 느끼게 하지 않았다. 어느 봄 오후 시장은 소희와 백호를 공원에서 작은 행사에 초대했다. 수십 명이 모여 백호가 심장 모양의 황금 태그를 받을 때 박수를 쳤다. 그것에는 아이를 구한 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충성심의 의미를 보여준 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소희에게 그는 메달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아무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구해주었다. 세월이 흘렀다. 소희는 더 키가 커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고 백호는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느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어디든지 따라갔다. 그것이 길을 따라 더 자주 쉬어야 한다는 의미일지라도. 소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손에 작은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 날 찍은 그녀와 백호의 사진. 그는 더 이상 무대에 오를 수 없었지만 앞줄에서 그녀가 졸업장을 받을 때 꼬리를 흔들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그녀가 눈물을 통해 미소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했다. 백호의 시간이 마침내 몇 년 후에 왔을 때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창문 옆에 있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깔개에 누워 나무들 사이로 필터링되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 이제는 젊은 여성이 된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속삭이는 말은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나를 구했어, 백호.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난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그날 세상은 한 마리의 개를 잃었다. 하지만 소희, 그녀는 그의 정신을 그녀가 닿는 모든 삶 속에서 살아있게 했다. 그녀는 구조견들과 일하러 갔고 백호와 같은 다른 개들이 집과 치유를 찾도록 도왔다. 그리고 때때로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불 때 그녀는 그녀 뒤에서 꼬리가 흔들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여전히 들을 수 있다고 맹세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진짜 맹렬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닿는 모든 마음속에 살아간다.